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드립니다. 하루 한 분의 질문을 선정해서 대답해드리고 있죠. 이름하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은 샵0945 50원 유료 문자 메시지나 팟빵 예스앱 무료 댓글로 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 존 테일러님, 옛날보다 정말 잘생겨진 이 작가 비결 좀 알려주세요. 네. 간단합니다. 카메라 마사지라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잘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생겨지려면 카메라 앞에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오창석 씨. 네. 비웃습니까 지금? 아니. 정말 용됐다는 생각이 옛날 사진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요. 그래요. 첫 번째 뉴스 브리핑. 첫 번째 뉴스 갑시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준 것인데요. 1949년 국군이 징병제를 택한 이후 69년 만이고요. 2001년 첫 번째 헌법 소원을 제기한 지 17년 만입니다. 예. 전해철 의원과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대체복무 기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30개월, 36개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출퇴근을 할 것인가, 합숙을 할 것인가. 네, 상주할 것인가. 예.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와야지 뭔가 좀 논쟁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고 있는 관계로. 네네. 그냥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양심적 병역 거부자 여기에 대한 군필 출신들의 반응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아마 자기 갔다 왔다고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만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은 대체복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편해진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대만이 이제 2021년부터 대체복무제가 폐지됩니다. 왜냐하면 모병제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게 소문이 나서 대체복무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엄격한 심사를 통하기 때문에 현역들이 그렇게 불편한 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군대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악용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는데요. 대체복무 심사와 재심사를 기관을 분리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시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좀 그건 법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뉴스는요? 네, 우리나라가 법무부가 난민 심사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난민 심사를 조금 더 신속하게 할 거고 그리고 난민법 악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개정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난민에 대한 문제는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이. 네,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이제 제주도 예멘 난민인데 지금 우리가 난민법을 개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난민 신청 관련해서 받아들이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작다 그래요? 네네. 현재 퍼센트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난민협약과 난민법 요건을 갖춘 난민국이었다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국내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다른 후반 보상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책들이 완전히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비율이 낮다고 해서 대폭 개방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먹히지 않고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방해야 된다, 대폭 강화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나 여론의 문매를 맞았거든요. 예. 여기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혹은 박원순 시장이나 좀 우리가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반대하는 분들의 과도한 좀 혐오감 난민에 네. 대한 또 예단 범죄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것들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난민 대상자를 전부 다 잠재적 범죄 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첨예하게 또는 강하게 토론이나 논의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두고 토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천천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뉴스 갑시다. 네,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를 받은 최경환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벌금 1억 5천만 원과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요.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 그리고 향후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예.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했네요. 네. 그 최경환 의원, 본인은 이렇게 중형이 선고될지 몰랐을 것 같은데. 네, 뭐 본인은 결백하다 하면서 뭐 2014년 말이었죠. 그때 뭐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 이게 사실이면 뭐 이렇게 강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었는데요. 재판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 갑시다. 네, 네 번째 뉴스입니다. 4대강 보를 개방했는데요. 1년 만에 조류 농도가 대폭 감소하고 생태계도 많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4대강 총 16개 보 중 10개 보를 3차례 걸쳐 개방하고요. 생태계를 조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류 클로로필 농도가 최대 39% 감소하고 유속 역시 27%에서 많게는 431% 빨라졌다고 합니다. 예. 볼을 만들어서 물을 가둬놓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도 시멘트 위에다 가둬놨기 때문에 네, 물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물 수질이 좋아질 수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4대강 한다고 했을 때 보호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랬을 때 소위 말하는 어용 지식인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분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 명단이 그대로 남아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은 사실 대국민을 속인 것이고 권력에 아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식인으로서의 단 하나의 양심도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정부는 볼을 조금 더 적정 수준까지 개발하면 물 흐름이 개선되고 또 수질 오염이 수질오염 사고에 대해서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던데 네. 환경론자들은 그러지 말고 볼을 이참에 폭파해야 되지 않느냐. 네, 다 터뜨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동안 4대강에 들어갔던 돈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잘못된 정책과 어용 지식인들이 국가를 얼마나 예산 낭비하고 망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 갑시다. 네, 5번째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경선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요. 중앙위원회를 열고 최종 의결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선출직으로 뽑혔었던 여성노동 민생 청년 노인을 폐지하고요. 최고위원을 통합해서 뽑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뭐 청년위원장 이런 것들 과거에 다 선거로 투표를 했었는데 네네. 통합해서 최고위원으로 하겠다. 네. 실질적으로는 노동과 민생은 선출직으로 뽑지 못했었고요. 여성과 청년 노인은 선출직으로 뽑혔습니다. 여성을 한 명은 무조건 뽑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고위원으로. 네. 그러면 만일 후보 중에 그 상위 5위 안에 여성이 들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후순위에서 6위에서 8위 사이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여성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남자 5등을 제치고 여성위원이 됩니다. 예. 당대표는 1인 1표, 최고위원은 1인 2표 이렇게 선출하게 돼 있네요.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여성과 청년 노인을 전혀 보호하지 못할 거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제 생각 역시나 여기는 너무나도 과거로 후퇴하는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울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건 어쨌든 결정되는 문제니까. 네. 그 전해철 원원과도 얘기했습니다만 권리당원 비율을 높였어요? 네, 10% 정도 높여서요. 권리당원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실어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갑시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BBC 선정 러시아 월드컵 베스트 11에 손흥민 선수와 조현우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사람의 군 문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현우 선수는 면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올해 상무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상무 입대할 예정입니다만은 그 아시안 게임이 또 곧 있으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안 가도 되죠. 면제가 될 텐데. 네. 지금 두 선수가 나이가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올림픽은 만 23세까지만 출전할 수 있고 그 이상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와일드카드로 석장. 네. 그러면은 조현우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가 하면 2장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감독이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고민 좀 되겠습니다. 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역대 골키퍼를 선택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 공격수 위주로 와일드 카드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는 발탁이 확실시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다른 공격수인 석현준 선수 그리고 월드컵에서 최종 떨어졌었던 부상에서 떨어졌던 권창훈 선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현우 선수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는 뭐 거의 100%. 네, 아마도 그렇게. 와일드카드로 선발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현 대표 선수들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굳이 한 장 와일드카드를 날릴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지금 국민 여론은 그렇지 않거든요. 국민 여론은 뭐 이 조현우 선수한테 와일드카드를 줘야 된다. 네티즌들 반응 보면 그 군대를 나눠서 갈 수 있다면은 우리가 나눠가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과연 김학범 감독이 이 조현우 선수를 외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예. 쉽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네, 물론 그런 의견도 동의하는데요. 과연 그런 월드컵에서 잘했다는 이유로 보상적인 와일드카드를 주는 것이 논리적인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퀴즈 갑시다. 네, 어제 퀴즈 정답 1번 코드 1이었습니다. 오늘 문제입니다. 징병제를 실시한 국가에서 군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서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대체복무제, 2번 금융실명제, 3번 아재아재 바라아재입니다. 예. 이것 문제는 좀 쉽지 않나 싶은데 정답 아시는 분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자, 뉴스 정면 승부가 7월 1일부터죠. 소폭 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브리핑은 오늘 마지막.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그 방송 스타트할 때마다 네. 최고의 방송 YTN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 소용이 없네요. 개편되지만 전 언제나 YTN 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기회가 있겠죠. 네. 예, 오창석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제주에 체류 중인 500여 명의 예민인들, 우리 사회에 난민이라는 큰 숙제를 던졌습니다. 난민도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찬성 입장이 있는가 하면 제주 예민인들은 가짜 난민이다. 수용하면 안 된다. 반대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할 분은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제주 난민대책위원회 유병균 자문위원입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예. 그러면 일단 그 난민을 수용하면 지금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해서는 뭐 안 된다는 말은 조금 적합하지가 않고요. 예. 이게 이제 난민 이분들이 지금 난민 심사를 결정을 받기 전이니까 난민 신청자들이거든요. 예. 이게 난민 신청자들은 이제 난민은 아니죠. 이제 난민 심사를 거쳐서 난민으로 인정돼야 이제 난민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전에 지금 우리가 난민 신청자를 마치 난민인 듯이 이렇게 용어를 좀 왜곡되게 또는 혼용해서 씀으로써 논란과 이게 좀 오해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우리 법에 정한 대로 난민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가지고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우리가 수용해서 보호하고 난민이 아닌 가짜 난민이나 자기가 난민인 것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속하게 또 절차대로 출국을 시키는 것이 이런 논란과 이런 오해를 빨리 불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심사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난민 수용률이 아주 작다. 그래서 지금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의 주장은 지금 있는 사람들 다 받아주면 안 되나 이런 주장 같거든요. 지금 있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자. 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법에 정한 그 난민의 그 개념대로 예. 난민의 그 범위에 드는 사람만 받아줘야죠. 그냥 무턱대고 받아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난민 심사를 조금 완화하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민 심사 절차나 이런 걸 좀 완화해서 지금은 뭐 1%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뭐 30% 40% 올리자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요? 근데 지금 난민 심사 절차를 지금 우리가 지금 5단계로 지금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심사 결정을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난민이 아닌 사람은 이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요. 예. 또 이의신청해서 또 기각되면은 행정소송에서 1심, 2심, 3심까지 해가지고
5번의 기회를 갖고 있는단 말입니다. 그 예. 난민 신청자들이. 예. 그러니까 상당히 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자기가 난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미 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주도에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네. 지금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 같은 경우에 무사증 무비자 제도 이것을 활용해서 입국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당연히 그렇죠. 네. 예. 이 제도는 그러면은 폐지돼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무사증 제도 취지가 목적이 예. 강단과 통과를 위해서 이렇게 무사증 제도를 이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걸 해봐야 되겠습니다. 무사증 제도를 함으로써 관광 산업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되는 플러스 이익과 무사증 제도로 인해서 이런 불법 체류자가 한 10,000명이 넘었고, 이제 이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도 무사증 제도로 여기서 계속 이제 불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제주도민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불안감, 우려. 예. 이런 두 가지 상충되는 이익을 서로 이제 비교해서 판단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아까 심사 절차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통과 못한 사람들 빨리 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돼 있고 난민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가 부담하는 의무라는 거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난민 심사를 해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를 지는 거죠. 우리가 수용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지. 난민으로 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보호할 의무는 없는 거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500여 명의 예멘인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다 난민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심사 절차에 통과한 사람만 난민이라고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주도에 지금 들어온 500여 명들은 보호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에 브로커를 통해서 들어왔다 혹은 취업을 하려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많던데. 일단 이 사람들은 이제 난민 신청자죠. 어쨌든 간에 무사증으로 들어왔던 간에 난민 신청자부터 우리가 이제 보호하고 지원해줄 의무가 있어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난민 인정 절차 끝에 이제 난민인지 아니냐 결정되기까지는 우리가 법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보호할 의무는 있습니다, 우리가요. 아, 그건 있고, 알겠습니다. 내일 서울에서 대규모 난민 수용 반대 집회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네네. 네,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겁니까? 일단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정부, 우리가 난민에 대해서 어떤 혐오를 하고 배척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미온적인 이런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에 빨리 거기에 제주도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데 대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만족할 만한 대답이 없어요. 오늘 긴급 회의를 해서 일부 어떤 대책을 내놨는데 그걸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난민 심사 기간이 이제 6개월 이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6개월이라는 거는 6개월까지 꽉 채워가지고 질질 끌면서 6개월 채워라는 소리가 아니고 최대 기한이 6개월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복잡하게 자꾸 이제 서로 이제 분란이 일어나니까 빨리 예. 예를 들면 1개월 내라도 이 난민 심사 인력 심사관들을 충분히 충원해서 예. 한 1개월 이내라도 빨리 심사를 진행해서 우리가 보호할 난민은 보호하고 출국시킬 난민 신청자는 출국시키는 것이 이제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제주난민대책위원회 유병균 자문위원이었고요. 이어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 수용 찬성하시는 난민인권센터 이슬 활동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활동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에 얘기 들으셨죠?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질문자분께서 준비해주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답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네. 앞에 유병균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 네. 법적으로 정해진 심사 절차가 있지 않느냐. 그 심사 절차를 받아서 통과되는 분은 난민으로 받아주고 통과가 안 되면 빨리 내보내라. 이런 입장 같아요. 네,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심사 절차를 거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불인정받으면 다른 제3국이라든지 동국으로의 귀환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네,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슬 씨는 어떻게 해요? 지금 통과가 사실은 굉장히, 통과 확률이 지극히 낮지 않습니까? 네, 네. 500명 신청한다고 하면은 뭐 몇 명만, 두세 명 정도만 이렇게 통과될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 이슬 활동가께서는 나머지 통과 못했던 분들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건 심사 절차에서 심사를 해서 결론이 나야 될 문제인 거고요. 예. 불인정자에 대해서, 불인정자까지 다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그 절차 안에서 되어야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난민 신청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데, 네. 통과가 지극히 숫자가 작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난민 인정이 예. 잘 안 되는 것은 지금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고, 그런데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 난민 인정이 되어야 하는 분들까지도 이제 난민 인정이 안 되는 방식으로 허술하게 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저희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난민인권센터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하라든가, 혹은 조금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든가 이런 주장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심사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거는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물론 1개월 이내로 빨리빨리 심사를 해라 이런 건 사실상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심사인원을 충원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예멘 난민들은 거의 대다수가 젊은 네. 남성분인데요. 이 경우는 소위 말해서 브로커를 끼고 들어왔다든가 네. 아니면은 난민이 아니고 전쟁을 피해서 온 게 아니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는 분도 계시단 말이죠. 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많은 남성분들이 오신 건, 전쟁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징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해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브로커를 끼는 그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브로커를 끼고 왔다고 해서 난민이 아닌 것은 또 아니고요. 한국에 들어와서도 이제 브로커로 활동하시는 이제 분들에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난민 신청 제도 같은 것이 제도가 잘 이렇게 난민 신청자들에게 고지가 잘 되어 있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브로커를 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걸 난민 신청자들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브로커들이 난민 신청자들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것을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스앱으로 재성환 님이 난민을 받느냐 마느냐 문제보다 이슬람교를 보는 시각을 다루는 게 어떨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네. 반대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슬람교는 우리하고 융화가 안 되는 종교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네. 이분들이 같은 이슬람을 믿는 말레이시아로 갔다가 거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도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안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반론이 있단 말이죠.
네, 사실 말레이시아에서는 난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제 오신 거고요. 그리고 서로 적응을 하는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슬람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요. 이슬람교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종파가 있고 상당히 다양한 생활 방식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뭉뚱그려서 무슬림들은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만일 난민 신청한 사람들 중에 통과 못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죠? 제3국을 찾아서 다시 떠나셔야 할 건데요. 어디로 가야 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묻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러니까 사실, 한국 시스템 아래에서 난민으로 불인정받았다는 게 난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민은 아까 이제 난민이 아닌 사람들은 빨리빨리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난민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난민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국경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 들어오면 여기에서 인정 절차를 거쳐서 난민임을 확인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 기준이, 그 국가의 심사 기준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난민이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최종적으로 절차가 끝나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3국을 찾아서 다시 떠나야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난민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꽤 많은 수의 지금 제주도에 있는 500여 명의 예멘인들은 제3국을 찾아 떠날 것 같은데요. 네. 그 난민 인권센터에서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 시나리오라든가 대응책 있습니까? 지금 500명의 난민들이 난민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에요. 사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예멘의 상황이 국제적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게 자명하기 때문에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국의 이런 엄격한 심사 내에서 난민 인정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인도적 체류 지위 라도 주어져서 돌아가는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난민인권센터 이슬활동가였습니다. 네, 저는 4부 우리 이해할까요로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해할까요?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호 씨, 테나시아 김하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다울랜드님께서 남배우님 오늘은 빨리 오셨나 보군요. 예, 오늘 5시에 왔습니다. 네. 2시간이나 2시간 반이나 일찍 온 이유가 뭡니까? 여기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YTN 전반적인 제가 탐사를 좀 하고 그리고 방송 전에 어떤 그 쉴 곳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각층별로 쉴 수 있는 곳이 있더군요. YTN 남자 숙직실에서 잤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정탐은 했습니다. 이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은 안 했습니까? 예, 제작진들의 강한 반대 때문에 앞으로 얘기 없이 불시에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지금 MBC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계는 우리는 진행하고 있는 박지훈 변호사가 숙직실에서 매번 잤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안 그래도 그 박지훈 변호사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MBC로 보내고 제가 이쪽으로 왔는데 박지훈 변호사가 그 팁을 알려주더군요. 아, 그래요? 좋은 침대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박지원 전 그 대표님이 나오셨을 때 깨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미리 제작진에게 숙직실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쉬어라 얘기를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아일라 영화 얘기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루지 못했는데 아일라 영화가 뭐죠? 네, 한국과 터키의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으로 공동 제작된 영화고요. 1950년 6.25 전쟁에 참전한 터키 병사와 한국 전쟁의 고아가 주인공인 실화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응답하라 1988에 아주 귀여웠던 그 진주 역할에 김설 배우가 해외 영화 첫 진출작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 이제 그 두 분이 만나는 장면도 나오고요. 굉장히 감동적인 전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굉장히 휴먼적인 내용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도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그 터키에 60주년 때문에 이제 방한하셨죠. 비날리 을드름 총리께서
이 아일라가 양국 국민들의 형제와 유대감을 잘 보여준 영화다. 우리가 뭐 형제의 나라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상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예, 원래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릅니다만 요즘은 멕시코가 형제의 나라라고. 예, 축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중남미 쪽으로 아마 이게 크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남미 외교였던 시발점이 아닌가, 축구 외교가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터키와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으로 이 영화가 제작됐는데 그 또 북한과의 관계를 그린 공작이라는 영화가 또 개봉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저번에 한번 소개했었던 일랑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김준 감독의. 요건 이제 7월 25일 개봉이고요. 공작은 범죄와 전쟁하고 군도로 만들었던 우리 윤종빈 감독의 작품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1990년대 중반에 흑금성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이 암호명을 가지고 북핵의 실체를 파헤치려던 안기부의 스파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남북 고위층 사이의 은밀한 거래를 이제 감지하면서 벌어지는 첩보전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흑금성. 네. 90년대 대표적인 스파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공작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죠. 제가 흑금성 이분 만났어요. 그렇죠. 이 작가님 그 아시죠? 만났죠? 예,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냥 동네 아저씨 같더라고요. 아, 그래야 그 공작이 잘 펼쳐진가 그러니까 봐요. 전혀 스파이 같지 않던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윤종빈 감독의 공작. 네. 실화를 모티브로 했으니까 그렇죠.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랑이나 공작 같은 영화들이 우리 냉전 시대의 어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정도 그런 뭐라 그럴까 뭐 추억이라 하긴 그렇지만 그런 영화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제 뭐 남북 화해 모드가 있으니까 뭐 남북 정상 또는 뭐 남북 고위층 간의 첩보전 이런 건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개봉은 이번에 합니다마는 지금 남북 화해 모드가 한참인데 그 남북이 서로 으르렁댔을 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니까 글쎄 좀 안 맞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영화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개봉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987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17년 거의 연말 끝에 개봉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30년이 넘어가면 이게 그림이 안 맞으니까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그 외에 뭐 다른 영화들도 조기 대선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를 다뤘던 뭐 영화들 노무현입니다라든가 뭐 이런 영화들도 사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빨리 개봉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급하게 편집해서 그렇게 했던 영화들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스앱으로 다금바리님께서 이 작가님 죄송해요. 남배우님은 당치에 적응이 안 돼서 이만 듣고 물러납니다. 아하, 그런 변개가. 예, 그럼 이제 김하진 기자 차례로 가겠습니다. 오늘 7월 방송되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방영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왜 화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이병헌 씨가 8년 만에 드라마를 하는 거여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아, 이병헌 씨가 주인공입니까? 네,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김은숙 작가가 2년 만에 도깨비 이후의 신작이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아서 제작 발표에도 좀 이례적으로 해외 외신들까지 다 있어서 200명 정도가 국내 취재진 포함해서 20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그 200명 중에 김하진 한 명 있었습니까? 네, 제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왜 그 보통 예고편 보여줄 때도 굉장히 짤막하게 보여주는데 좀 자신감이 있었는지 10분 정도를 예고편을 틀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어때요? 예고편 봤을 때? 네, 우선 김은숙 작가 작품들은 굉장히 조금 경쾌하고 좀 가벼운 내용의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시대물이에요. 그래서 사극 분위기여서 예. 굉장히 규모가 크고 제작비가 많이 투자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는데 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기는 해요. 시대물에 조금 약하신 분들이나. 네. 그 김태리 씨가 여자 주인공이라고요? 네, 김태리 씨가 여성 주인공. 그럼 이병헌과 김태리 씨가 뭐 어떻게 연인 관계로 나오는 그런? 네, 연인 관계로 사랑에 빠지는 관계고 김태리 씨를 주변 남자 유연석 씨, 변요한 씨가 다 김태리 씨를 좋아하는 네, 그런 뭡니까? 아주 뭐 또 사각 관계 이렇게 됩니까?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김은숙 작가님은 굉장히 그 대사가 좀 이렇게 좀 신선하고 네. 좀 유행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이병헌 씨도 굉장히 처음엔 좀 낯설고 오글거리기도 하고 좀 익숙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 뭐 촬영이 굉장히 중반부까지 진행이 된 상태여서 이병헌 씨도 적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병헌 씨랑 김태리 씨가 20년 이상 나이 차이 나잖아요. 네, 나이 차이 좀 나죠. 그러면 뭐 역할 안에서는 그런 나이 차이는 없이 그냥 하는 거겠죠? 그렇죠. 역할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질문들이 좀 나왔어요. 예. 근데 김태리 씨가 이번 데뷔 후에 이 드라마가 처음 하는 드라마인데 기존에 영화 할 때도 워낙 대선배님들이랑
그 연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병헌 씨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크게 부담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번에 드라마를 쓴 김은숙 씨. 네. 최근 이혼설로 곤욕을 치렀다고요? 네, 이날 제작 발표 당일날 이혼설 보도가 났어요. 근데 즉각 김은숙 작가가 자신의 그 SNS를 통해서 아니라고 밝혔고요. 굉장히 화목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제작 발표회 당시에는 참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그 작품에 좀 포커스가 맞춰줘야 되는데 자신의 이혼 얘기가 좀 두각을 나타낼까봐 좀 참석을 안 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도 그러면 가짜뉴스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그 시사평론가 남태호 씨. 네. 요즘 이렇게 가짜뉴스가 판을 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뭐 관심을 끌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뭔가 직접적인 이득은 아니라도 환기가 되니까 그런 점들을 굉장히 노린 게 아닌가. 유명인들에 대한 어떤 가십거리로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관심 끌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득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근데 뭐 본인들은 무슨 이득을 생기더라도 그 가짜 뉴스에 당하는 사람, 저 같은 경우에도 가짜 뉴스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짜 뉴스. 아, 네, 이 작가님. 예. 네, 이 작가님과 관련된 가짜 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뭐 영역을 전해 주지 않으시면 뭔지를 지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예.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뭐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사실은 방통이나 뭐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만 규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좀 뭐 정비가 된다면 자정작용을 네, 이렇게 해봤자 아무 이득이 없다. 사람들에게 비난만 받을 뿐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좀 잦아들지 않을까. 이거 뭐 강제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 김은숙 작가가 워낙 스타 작가이기 때문에 원고료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제 완전히 그 구체적으로 알려진 금액은 없고요. 예. 일단 회당 1억 원 정도를 웃돈다고 이렇게만 대략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이고. 그럼 뭐 16부작이면 16억. 네. 그런데 정확한 액수는 사실 밝혀지지가 않아서, 그리고 뭐 김은숙 작가 일단 작품을 하면 시청률과 또 인기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스타 작가인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버시면 또 세금도 많이 내시겠죠. 네. 그러면 문제 없죠. 그렇죠. 지금 뭐 워낙 그 김은숙 작가는 히트작 제조기나 마찬가지였고 또 여기 이제 이응복 감독하고도 태양의 후예나 뭐 도깨비 이런 걸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라인업이 좋기 때문에 이병헌 씨 같은 경우도 좀 대사가 자기 말 맛에 안 맞아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게 아닌가 보고. 근데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언젠가 얘기를 시사 쪽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히트작을 많이 내는 작가들이 엄청난 고려를 받는 반면에 또 다른 작가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기초적인 예술가의 생계 보장이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뭐 최고원 작가가 아사했던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은 공적인 영역에서 좀 정비를 해줬으면 너무나 이렇게 그 인기나 히트 위주로만 물론 그것을 금액적으로 보상받는 게 맞지만 너무 한쪽으로 원사이드에 가는 건 좀 바꿔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점 문화예술계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뭐 많이 있죠. 저도 이제 뭐 언젠가 편당 1억 정도 받아야 되겠지만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편당 얼마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한 100분의 1 정도? 예. 100분의 1이요? 예. 그래도 뭐 1%면 어딥니까? 제가 0.몇 %도 아니고. 그러면. 예. 근데 요게 또 그 뭐 드라마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이게 빨리 정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또 굉장히 좀 힘들게 작업하는 뭐 연기자든 스텝이나 이분들이 정산이 잘 안 돼서 또 굉장히 늦어지고 그런 어려움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찍은 것 중에 정산이 안 된 게 있군요. 아니 뭐 제 얘기는 아니지. 네. 제 얘기를 내가 공중파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얼마 받는다고요. 예. 빨리 정산 받으시기 바라고 있고요. 예. 자, 방송 얘기 하나 더 해봅시다. 꽃보다 할배 시리즈가 또 돌아온다고요? 네, 오늘 첫 방송인데요. 그 기존의 시즌 1 때 합류했던 그 할배들이 다 합류를 하고요. 예. 그리고 김용건 씨가 새로운 얼굴로 또 합류를 해서 좀 색다른 분위기가 날 것 같아요. 김용건 씨가 벌써 할배 소리를 들으시는군요. 네, 70세이신데. 할배. 근데 거기서는 이제 막내여가지고, 예. 나연석 PD가 막내가 합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짐꾼으로 배우 이서진 씨가 계속 함께 다니잖아요. 근데 이서진 씨는
자신보다 밑에 이제 후배 배우가 오는 줄 알고 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좋아하면서 기다렸는데 김용건 씨가 나타나서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첫 회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김용건 씨가 그 서울의 달 나왔을 때 춤선생. 예, 춤선생으로 네. 그때 아주 기억이 생생한데 연세가 많이 되셨군요. 그 김홍경 작가 작품이죠, 그거는? 예, 김홍경 작가님, 서울의 달, 서울 뚝배기도 하셨고, 그리고 파랑새는 최근에 있다. 파랑새는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윤하의 거리. 윤하의 거리. 예, 그 작품에 제가 참여할 뻔했습니다. 유나의 거리에. 예. 김홍경 작가가 항상 남태호 씨한테 배역한 게 준다 말만 하고 한 번도 주질 않네요. 그게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 예. 잘 안 돼서 미안하다는 문자를 새벽 한 2시경에 이제 종종 보내시죠. 예. 그 문자 받는 게 아닙니까? 그 정도 대작가한테. 근데 캐스팅이 왜 안 될까요? 작가가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그건 잘 모르죠. 제작사에서 반대하나요?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없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신경 안 쓰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자만 보내고? 예. 서로 에티켓상 뭐. 근데 사실 그 김용건 씨를 보면서 이서진 씨가 나보다 어린 새로운 진군이 오는구나. 그런 기대를 했다고 하는데 하정우 씨 나이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김용건 씨 아드님이 거의 뭐 7, 8년생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정우 씨도 40이 넘었어요. 예. 근데 이제 김용건 씨 당연히 이런 정도 되셨겠죠. 예. 근데 지금 그 TV를 주 시청하고 이런 분들이 나이가 조금 젊잖아요. 네. 그런데 이 꽃할배 시리즈가 인기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기존에 지금 여행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 할배들의 힘인 것 같아요. 저는 배우분들이 나이가 좀 고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더 보려고 이렇게 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제 어디 찾아다니고 또 옛날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하는 모습들이 좀 그냥 있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좀 울림이 좀 깊이 있는 그런 울림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다른 여행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 얻을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층에게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태호 씨는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 가서 프로그램 하는 건 좋아하는데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제 청춘 쪽도 많고 할배도 있는데 꽃보다 아재라든가 이런 정도 중년 쪽도 좀 무한도전도 없어지고 했는데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거 만들어진다고 해서 출연이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쟁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재들 쪽에서는 제가 한번 경쟁력이 있다. 예능감과 어떤 시사감, 그리고 또 연기, 이런 것들이 겸비되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행 프로인데 시사감이 뭐가 필요 있을까요? 여행 가면서 이제 예를 들어 유적지도 나올 수 있고요.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이다. 얘기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슬랩스틱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연기와 어떤 역사적 배경 이런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정 안 되면 제가 이제 회당 출연료 1억씩 받아가지고 직접 제작에 한번 나서볼까. 버라이티 예능은 제가 좋아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꼭 하시길 바라고요. 네, 댓글의 반응은 안 좋나요? 예, 안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가 4년 만에 복귀 시동. 네, 김현중 씨가 지난해 이제 제대를 해서 이제 드라마로 복귀를 한다고 밝혀졌는데요. 근데 KBS 드라마 감격시대 이후에 4년 만이고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후에 처음으로 이제 대중 앞에 서는 거여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은 해결됐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선 법정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7월 11일 날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중들이 복귀하는 데서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김현중 씨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2014년부터 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폭행 시비나 친자 소송 이런 아이돌로서는 조금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소식들을 좀 전해서 좀 지금도 좀 반응이 좋지 않은 편이에요. 네. 실제로 친자로 확인은 됐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로맨스 코미디나 했을 때 실제 대중들이 몰입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반응은 좀 차갑지 않은가 이렇게. 근데 제작진에서도 그런 부담이 있을 텐데 캐스팅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또 있겠죠? 네, 김현중 씨가 사실 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전에 감격시대에서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또 팬들도 좀 믿고 기다리는 팬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제작진 입장에서도 도전을 한 것 같아요. 네. 예. 배우 이태임 씨가 연예계 은퇴 결국 했다고요?
네, 지난 3월에 이태임 씨가 돌연 은퇴 선언을 했는데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태임 씨를 검색을 하면 이게 좀 다 나왔었는데 이틀 전에 완전히 그것마저도 삭제가 돼서 뭘 삭제했다는 거예요? 이제 검색을 하면 이태임 프로필. 네, 프로필이 삭제가 돼서 이제 검색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연예계 쪽에는 이제 완전히 삭제하고 싶은 마음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러면 본인이 삭제해달라고 포털에 신청한 거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어서.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네, 그런 반응들도 좀 있고. 예, 연예계하고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싶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 남태우 씨. 네. 또 영화 배우인데 포털에 검색한 프로필 나옵니까? 영화 코너에 가면은 쭉 있습니다. 영화 코너에. 네, 아니 네. 그냥 딱 치면 나오냐고요.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잘 나오고요. 소위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다음 네이버 포털 같은 경우에 다음은 좀 나오고 네이버는 좀 잘 안 나오고. 이런 뭐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안 나와서 제가 여쭤봤는데 나온다고 하시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태임 씨가 약간 부럽긴 하죠. 예. 스스로 이제 나의 프로필을 삭제해달라고 예. 포털에 요청할 수 있는 어떤 그 호연지기 이런 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검색해도 쉽게 못 찾는데 어려움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꼭 굳이 그걸 뭐 팩트를 이렇게 밝히셔야 되겠습니까? 다 검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저는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저도 이 작가보다 뭐 크게 못하게 나올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논란 쪽으로는 아마 이 작가님이 더 많이 나오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평생 그냥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소녀시대 티파니 씨가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고요? 네, 티파니 씨는 소녀시대 그 해체 이후에 미국으로 가서 연기 활동을 하겠다고 유학 선언을 해서 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오늘 음반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미국 에이전시와 전속 계약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에 발표가 되긴 했지만 국내를 목표로 하는 활동이 아니고 미국에서 데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티파니 영이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티파니 씨. 자, 그럼 저희들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씨, 또 테나시아 김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지난 2주 연속으로 노래를 불렀던 남태우 씨. 오늘 2시간 일찍 와서 2시간 내내 연습했는데 노래 안 시켰다고 투덜대면서 나갔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시켜보도록 하고요. 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